지금 9월 20일 날 FOMC 회의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또 한다.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저점에서 플러스로 전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할 주제도 못 되고, 그렇지만 모두 다 저점을 찍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강하다 그런 느낌은 좀 없었고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8월에 뭐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전반기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테마 종목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우 가다가 또 다 2차전지 있었잖아요. 2차전지들이 지금 다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시장은 어떤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쉬었다 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겠죠.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 경기 침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또 중국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반기에 계속 이게 주식 투자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사드리는 과정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요즘에 사칭 리딩방도 많고. 너무 많아요. 저희 채널도 사칭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지금 보니까 일반 채팅은 한 15개 정도 되고 오픈 채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컴플레 이슈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웬만하면 방송 출연을 자제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컴플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고하고 검토받고 오는데 종목명이 하나라도 써있으면 빠꾸 맞고 뭐 이래요. 그만큼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만든 거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증권사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애널리스트들을 워낙 비난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가기 싫어해요. 잘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럼 뭐 우리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떤 가이드라인 믿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정보는 있어야죠. 예, 무슨 뭐 첨부 파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조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점차로 좀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 방송 출연하고, 저희 교보 TV에 교보 방송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외부 방송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언급을 드리면서도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조언을 서로에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저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약간 관망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은 어떻든 올해 내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올해는 베타가 아닌, 그거 아니 알파다. 종목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제 종목 위주로 가는 분들은 결과가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종목 잘 잡으신 분들은 뭐 벌써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고, 잘 못 잡았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어떻든 손실을 많이 줄였거나 이익권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보면은 저도 이제 거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랩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작년에 마이너스 50% 40% 남은 분들도 플러스코까지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조금 지루한 거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언제나 화끈한 시장만 바라보고 화끈해야지 그러시지 마시고, 시장을 약간 지금 이제 더운 여름 지나고 나면서 지금 FOMC 회의 있고 소문없이 동시만기 있고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있고, 이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의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요 기간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었네요. 경기 침체랑 뭐 중국 관련된 얘기해 주셔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그런 뭐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없을까요? 중국은 조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의 정통에서 중국의 경제나 아니면은 정치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그걸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생각을 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중국이 지금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건 좀 빼겠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들 얘기하셨죠. 그런 건 다 빼고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 여러분 들으신 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상해종합지수를 지금 이제 이게 급락했다가 최근에 지금 이게 주봉이고요. 급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위험하고 뭐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월봉이에요,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을 바라보는 제가 생각하는 한 축은 뭐냐면요. 중국이 제조업이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내수가 크게 한번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빼고 나서는 다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장이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이제 그런 성장이 가만히 보면은 한국 20년 차트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그럼요. 얘는 워낙에 큰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중국을 볼 때, 중국 시장이나 중국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미국은 우상향 하잖아요. 우리는 올랐다가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계단식이에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차트 그려졌다는 얘기는, 아, 중국은 이제 고성장이 끝났구나. 이제 이런 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국을 이해하실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고성장이 끝나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위기의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냐. 예전처럼. 이제 첫 번째는 고성장이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다 경험하고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이렇게 폭락하면 어떡하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계획경제이고 사회주의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의 안에 있는 그 금융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다른 국가에 전가시킵니다. 08년도에 금융 리스크가 발생이 됐던 걸 전가시킨 것 때문에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빠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안 빠졌어요. 한 18%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2011년도인가 그랬을 때.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내부의 리스크라 내부의 안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것을 뭐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면서 크게 파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그렇게까지 그 파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소위 금융권의 익스포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려있는 거. 중국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럽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우리나라도 투자하고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IB들 증권사들이 뭐 홍콩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거 다 그냥 거의 뭐 디폴트 상황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익스포저가 얼마큼 있어갖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 보시면요. 헝다 있었고 안다 있었고 요즘 컨트리 가든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요즘에 보면은 부양 정책을 자잘하게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디폴트 될 거다라는 얘기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회사 코뿔소 얘기하고 막 블랙스완 얘기했던 게 중국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폴트까지 가는, 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그것을 중국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통제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부 글로벌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그쪽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익스포저가 있어서 그 익스포저로 인한 물리는 거, 소위 물리는 거, 디폴트 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 산업 사이클의 흐름, 뭐 이런 흐름이 변화되는 것,
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최근에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분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하두 중 하나가 경기 침체였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이번에 진짜 미국 경기 침체하라고 그러고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너무 지금 많이 넣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아요. 시장은요, 경기가 사이클이 있으면 경기 사이클 타고 올라갔다가 경기 사이클 타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텐트럼이라고 얘기하는 폭락 있잖아요. 반토막 나는 거. 이런 거는 예상치 않은 위기가 발생됐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은 작년에 올해 위기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이후에 경기가 계속 꼬꾸라지면서 위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안 그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5.2에서 5.5까지 올려놨잖아요.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 거기서 25p 정도를 이번에 9월에 하느냐 11월에 한 번 하느냐 한 번 더 하느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만 이 금리를 더 올려서 5.75, 6까지 간다. 그럼 저는 주식을 팔고 무조건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몇 번 남은 거죠?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지금 뭐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되려면 한 번인 건가요? 한 번만 더 해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 김 작가님, 국채로 5.5, 5.75, 6%의 이자를 줘요. 그럼 글로벌 IB 자금들이 대규모 자금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돈을 움직이는 건데 그걸 가지 않을까요? 왜 위험한 주식시장은 왜 해요? 주식 투자를 연간 6%를 주는데 국채로 가는 거죠. 주식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금리가 5% 위에 있고 지금 미국의 주담대 대출이 지금 7%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 됐을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은 기업들, 대출받은 개인들, 이거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떻든 가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3.5% 잡아두잖아요. 왜 잡아둘까요? 이거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이거 경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려도 우리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훨씬 안 좋잖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1%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시 너무 이제 바깥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고금리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계 기업과 한계 개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디폴트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번 돈으로 뭐 이자 내고 뭐 아파트 산 거 이자 내고 또 내가 빌린 돈 마통에 이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못 갚게 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금리에서 더 올린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업들이 기다리고 주식시장에서 기다리고 모두 다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좀 인하해줘. 어느 순간 되면 인하하겠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작년 말에 부동산 PF 대출 문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컨트리 가든 연장했죠. 이자 연장했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연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결되겠냐? 금리가 떨어져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 그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한 꼭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지금 9월 20일 날 FOMC 회의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또 한다.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계속 약세론을 얘기하고 위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오라가미 군이오가 얘기하는 역실적 장세의 막바지에 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는 계속 올리고 금리가 올리면 경기가 또 살아나지 못하고 경기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풍부했고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 하는 산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은 걸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나중에 굉장히 큰 위기 또는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세론자들은 계속해서 그게 작년에 얘기했던 건 올해 올 거다 얘기했고 올해 상반기 안 오니까 하반기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올해 안 오니까 내년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항상 그걸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경기선행지수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짧게 막 폭락했다 올랐다 막 이런 거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연간이에요, 연간 거의. 1년, 2년 동안 빠졌다가 1년, 2년 동안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G20하고 G7이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거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경기 선행 지표는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날짜를 제가 가장 최근 것만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2022년하고 2003년까지만 제가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빨간 게 G10이에요. G10은 작년 11월서에 저점을 찍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은요,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경기 지표입니다. 굉장히 서서히 움직여요. 한번 그 추세대로 가면 1, 2년 동안 가고 또 그 추세대로 1, 2년 빠지고 그래요. 이 빨간 게 이렇게 쭉 작년에 내내 빠졌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은 그게 요겁니다,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2년이니까 2년간이에요, 2년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움직인다는 제가 표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터닝하기 시작하면 꽤 긴 시간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100이 이 위에 있어요, 여기에요. 이 100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G20도 지금 어디쯤 있냐면은 이 99.8인데 한 98 정도에 와 있는 거고요. 98 정도에. 여기 지금 99.8이니까, 아니구나, 99.8 정도. 여기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미국하고 한국이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인데 우리는 99.1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100 위로 가서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OECD 경기선행 지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느냐, 고점을 찍고 빠지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게 미국이에요. 이 밑에 파란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죠.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한국을 보시면은 98.5에다 98.56 이게 3월이에요. 그리고 4월, 5월 되면서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이게 터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저점을 찍고 기업 이익도 터닝하고 경기지표 터닝하고 이제 점차로 좋아진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행 지표들은 터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 근거 제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입니다. 이 박스에 지금 얇게 칠해져 있는데 이 얇게 칠해져 있는 이 박스가 2023년 1월서부터의 박스권이에요.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 박스권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벗어났다가 지금 이 근처에 있어요. 얘는 박스권에서 그냥 그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도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작년을 볼게요. 이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작년도 얘는 이게 빠졌지만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좀 이따 확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터닝을 해서 확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 관련주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작년에는 왜 덜 빠졌냐? 얘는 원자재, 오일이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지금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신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어요? 별로 안 벗어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스닥 가볼게요. 작년에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훨씬 많이 빠졌죠, 아까.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왜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했기 때문에 성장주가 속해 있는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아까
다우의 박스권이 여기 있고 주가는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은 올해 박스권이 여기 있는데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냐면 이게 1월이거든요. 2월에 잠깐 요만큼 빠지고 2월 빠지고 3, 4, 5, 6, 7까지 계속 빠졌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조정 보일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8월에는 또 유동성도 축소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국제 발행 계속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다 회복을 해버리네.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주 하락했다가 2주 반등을 강하게 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엔비디아도 있고 이런 어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집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좀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니까 역사적 신고 지수가 여기에요. 지금 14,000원대, 14,000원에 와 있습니다. 16,200이 2,000포인트 남았습니다. 2,000포인트. 그럼 14가 10%니까 10%뿐이 안 남았잖아요. 네. 자, 더 황당한 거는 S&P 500이에요. S&P 500은 4,800이 역사적 신고 지수거든요. 지금 4,515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정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4,515. 여기서는 이 고점은 4,600이었습니다. 그 200포인트뿐이 안 남았어요. 네. 200포인트, 4,500에서 200포인트면 얼마예요? 이게? 10%가 450포인트잖아요. 안 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요. 5, 6%. 5%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아래꼬리 달면서 탁 올라가는 거 보면서 월가의 IB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 위로 갈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기로 가고 그리고 시스템 위기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축에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니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여기서 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신고가 근처 가면 이게 트라이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시장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경기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반론을 그냥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내년에 미국은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이 있는 해에 평균적으로 상승 하락을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85%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또 똑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상황 속에서 주가 폭락하고 경기 폭락하면은 어느 당이 더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 집권당은 당연히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좋아야 돼요. 미국은 얼마나 시장을 신경 많이 쓰는데요. 시장 빠지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주식이 훨씬 중요하죠. 예,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왜 버티느냐? 연준의 긴축을 상쇄할 만한 막강한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재정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진짜 막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원래 보통 한 1,000억 달러 정도에 쓰는 6개월 정도 쓰는데 2,000억 달러 추가로 1,000억 달러 더 쓰고 2,000억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거다. 그래서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여기서 추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정책이 없이 긴축만 계속했으면 시장이 이렇게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바이든 정부가 소위 IRA라고 하면서 표현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고,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행지표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재정정책이 쓰고 있어. 이러다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나설까요? 연준이 곧바로 투입이 될 거예요. 금리는 하락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준은
금리가 5.5%나 됐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생겼어요. 아래로 내릴 폭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해놓고 금리를 어느 순간에서 동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년, 2년 후에 금리 인하했을 것 같아요? 최장이 10개월입니다. 최장이. 최장이요? 네, 최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번에 9월은 금리 동결이다 만약에 그럼 8월 안 했고 7월에 있었습니까? 홀수달에 하는 거니까. 그럼 7월에 있으면 7월에 최장 10개월이면 5개월. 내년 얼마입니까? 올해 말이 5개월이고. 그럼 내년 5월이니까 내년 5월, 내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 자료도 잘 보면 내년 5월쯤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으로는 재정정책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의 운신의 폭이 생겨서 금리 인하할 운신의 폭도 생겨. 만약에 하이리스크한 리스키한 뭐가 발생이 되면 곧바로 연준이 움직일 거고 빠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세워놓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서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발생이 돼서 시장이 폭락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현금 들고서 기다려야 돼. 작년에 뭐 물론 빠졌으니까 작년에는 막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그러면 현금 들고서 기다렸던 분들이 내년에 그럼 그 기회가 올 거냐. 왜 이렇게 우리 유튜버들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자극적인 유튜브들 제목 많잖아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만에 처음에 왜 뭐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은 상당히 이 전체 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님 어쨌든 앞으로 시장 뭐 올해 4분기랑 내년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봐서는 8월 조정은 잘 보였잖아요. 특히 우리 시장은 제가 미국 시장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요.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요. 일단 궁금하신 거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주봉의 하락 추세를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로 변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작년에 하락할 때는 하락의 힘이 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번에 상승은 쪼잔해. 네. 작은 폭의 상승이 있었어. 실제로 큰 상승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지를 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현대차 뭐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지수가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사의 경기는 지금 GDP 성장률이 1%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번 8월에 음봉을 주면서 이 추세를 깼단 말이에요. 다시 지금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약하죠. 왜냐? 이 위로 올라서야지 시장은요. 여러분 주가를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팍 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뭘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종목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마지막에 튀는 거예요. 세면 셀수록 강해져요. 위로 이렇게 강해진다고요. 지금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약한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하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참 답답하죠. 우리 시장은 팍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참 박스권 있다가 또 팍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 박스권 있다가 올랐다가 내려와서 또 박스권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얘를 돌파하기가 쉽겠냐?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올해 1월이 이거예요. 작년 1월 LG 에너솔 때문에 폭락했을 때 이걸 돌파하면 3,000으로 갈 수 있겠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제가 이것저것 방송에서 할 때 올해의 목표치를 어디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많이 봤냐면은 일단 2,650, 2,700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작년에 폭락을 해서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요 구간. 이 구간은 한 번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물이 많아요.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이때 밑에 거래량도 많잖아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있었고 이 박스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입하려면 여기 있어요. 이게 2,600과 2,800입니다. 여기에 진입을 올해 그냥 목표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 주봉이거든요. 삼성전자 왜 매물 맞고 떨어지게 해요? 이날 6%는 올랐잖아요. 네. 거래도 증가했고 이거 화끈하게 올라서 기분 좋았잖아요. 이제부터 간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73,600원이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를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삼성전자가 막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75,000원에서 85,000원. 여기에 있어요. 이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가장 많거든요. 네. 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거 돌파해버리면. 그럼 매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저는 올라설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반도체 섹터 이따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여기서는 바로는 못 가요. 이 돌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작가 TV에서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파는요,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있고요, 갔다가 돌파 가격을 못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1번처럼 많이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은 2번, 3번으로 움직입니다. 네. 얘가 이걸 돌파하고 이렇게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번처럼. 여기 2번이나 3번처럼 가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 영역에서는 이게 매물이 많거든요. 이게 어디냐?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예요, 여기. 이 지수에서는 2600과 2800 사이에 있는, 특히 2700, 800 사이에 있는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면은, 올라가면. 근데 시기는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저는 요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고 FMC 회의가 있잖아요. FMC 회의가 9월 20일 날 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뭐죠? 추석 연휴예요. 요 세 가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뜬다. 그 이후에 시장이 못 뜨면 저는 우리 시장이 되게 그냥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 빵속거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번 동시만기 끝나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함과 동시에 이 위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진입을 하던 여기에 있던 간에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은 훨씬 낙폭이 크게 변동폭이 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 보면은 훨씬 더 올라온 폭이 크죠. 보시면은 코스피는 얘 누워 있잖아요. 올해 올라온 거 보면은 올해 2024년 올라온 거 그냥 요 정도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의 누워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그렇지 않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밑에 입주동편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걔는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들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2차 전지가 강했으니까 더 강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동전의 양면인 거죠. 네.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된 거고, 종목 장세가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세게 움직일 건가에 수급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라는 그 섹터가 선택이 된 거고,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2차전 섹터가 성장 섹터인 거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선택을 해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세게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얘가 또 움직인 거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의 환경이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차전지는 이제는 시장의 주도 섹터니까요. 근데 최초에는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2차전지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고요. 그때 올라왔던 게 로봇, AI 이런 게 올라왔고, 근데 걔네들은 지금 이제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 후공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움직이면서 반도체 종목하고 2차 전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왜 같이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세고 2차 전지 세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바이오도 한번 꼈고,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항상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야라고 하고 투자하고 내려갈 거야라서 투자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땡큐고 그때 어떤 게 올라갈 거나 생각을 하는 거고 가정해보는 거고, 만약에 못 올라가고 여기에 그냥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크게 벗어날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수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움직일 거냐? 코스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일 때 이 위에가 1000포인트잖아요. 코스닥은 좀 길게 볼게요. 어디부터 떨어지냐면 1062포인트부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코스닥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신고 가격 얘기합니다. 역사적 신고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고점 1062포인트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잘 보세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이거잖아요. 보시면 하나, 둘, 포스코 DX는 이전한다 그러고 아무튼 얘도 범 2차 전지예요. 포스코 그룹에. 사실은 아닌데 그냥 하고 같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이 다 2차 전지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그 다음에 HLB 있고 그리고 이게 레이보 레보틱스가 오늘도 올라갔고 지금 시가총액이 9위 됐네 이제 1, 2, 3, 4, 5, 6, 7, 8위 됐네요. 어제 10위였는데 8위가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이걸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얘는 올라왔다 치고 포스코 DX도 올라왔다 치고 나머지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이거 차트 안 보여드릴게요. 얘는 150만 원 갔다 100만 원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얘네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안 빠지고 맨 위에 있는 에코프로, BM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얘가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이 근처에서 있다가 반등을 요만큼이라도 주면 30만 원, 35만 원까지만 주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여기서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거잖아요. HLB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바이오가 이제 한번 움직인다, 하반기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얘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딱 돌기 시작하면 얘 먼저 움직입니다, 얘네들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11위에 하나가 있네, 반도체가. 그리고 어디 있어요? 리노공업이 있고 IT 애들은 저 밑에 있어요, 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얘네들이 다 1, 2, 3, 4, 5위에 있었어요, IT 애들이. 얘네들 밑에 있잖아요. 얘네가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올라오면 드디어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서 2,700을 가느냐, 2,800을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면 요번에 저는 추석을 지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섹터별, 테마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졌네요. 이사님은 이제 추석 이후에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2차 전지 장세였으니까 그 이후에 주도주는 지금 뭔가 이야기하신 뉘앙스는 반도체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의 가장 문제는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 오늘도 좀 보고 왔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를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지금 75,0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반도체 고정 디램 가격이 반등을 주느냐 마느냐잖아요. 그거는 계속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전망도 좀 더 기다려야 돼. 올해는 어려울 거야. 내년 돼야지 될 거야. 내년도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도 반도체를 계속 팔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를 외국만 사지 국내 기관들은 팔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반도체의 화두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 때문에 AI 반도체 향 HBM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HBM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쭉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임팩트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CT그룹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그냥 6% 뜬 날 이 리포트 때문에 전 이렇게 외국인들 5,500원 샀거든요. 이거 샀다고 생각하는데 11만 원,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를. 예, 목표 주가를 타겟 프라이스를요. 이거 2분기에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는데 3분기에 주요 GPU 고객사에 HBM3를 공급 시작한다. 이거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엔비디아 HBM이 최대 30% 정도로 공급을 예상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패키징 원스톱 솔루션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해볼게요. 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무역협회입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무역현안 언론감담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출 부진의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중국과 반도체는 하나의 체계적 변수, 서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 결국은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협회의 언론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수출 4분기 회복세로 전환한다. 왜? 내년 수요에 선행 수요가 발생이 되고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인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9월에 MOM으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21.9.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아직까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월에 MOM으로 플러스 26.9. 11월에 MOM으로 플러스 85.5. 숫자가 너무 황당하죠. 12월에 MOM으로 플러스 70.4%로 전망을 한 무역협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담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전망한다고. UBS에서도 메모리 월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 소폭 회복되는데 왜 회복이 되냐? 아이폰 15용 디램 탑재량이 상향되고 안드로이드 업체들의 DDR5 탑재량이 증가되고 HBM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월간 보고서 나왔냐면 디램은 3분기에 분기 QOQ로 플러스 5%, 4분기에 QOQ로 플러스 10%. 랜드는 좀 좋지 않게 봐요. 3분기에는 플랫, 4분기에 플러스 5% 정도로 전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CT, UBS 얘기했어요. 무역협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걸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출 물량들을 계속 통계를 내잖아요. 지금 보면 반도체 수출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21% 줄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를 봤더니 이게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월 대비 증가하고 22%, 전년 동기비 2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 금액은 감소했었어요. 그러나 수출 물량 자체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감소가 되고 이후에 단가만 상승하면 이건 곧바로 상사이클로 전환한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부 장관이 수출 지표 발표하면서 이번에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적자형 흑자든 어떻든 간에 3개월 연속 흑자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찬바람 불수록 지표가 수출 지표는 좀 더 나아질 거다. 왜냐? 수출 감소의 원인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대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 9월에서 10월 반도체 매출 확연한 증가가 되고 내년에 더 강한 회복세가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좋다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네. 실제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저점에서 지금 매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 안 되고 있어요. 야, 이거 언제 전환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측이나 전망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감히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할 주제도 못 되고 그렇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저점을 찍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야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섹터는 전체 경기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는 저점을 터닝하고 좋아지고 반도체가 터닝을 할 때 잠깐 좋아지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건 반도체는 사이클링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는 요번에 하반기에 지금 이제 하반기도 벌써 9월이지만 9월을 지나면서 내년에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후공정만 계속 바라봤잖아요. 네. 저도 사실 후공정만 거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가지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후공정은 이건 대세로 AI는 대세로 간 거잖아요. 한번 대세로 잡히면요. 이게 그냥 잠깐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내년에 더 좋아집니다.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 부족이잖아요. 왜 못 만듭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서 못 만드는 거예요. 장비 부품이 부족해요. 못 만들어. 걔네 캐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TSMC에 주던 거 그리고 하이닉스에 거의 대부분 줬는데 하이닉스만 줘가지고 이게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수율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테스트해갖고 삼성전자에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테스트 통과됐다. 이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6%뜬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쪽은요. 그러면 그만큼 장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장비가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다 테스트하고 수율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HBM 쪽이라고 얘기하는 후공정에 있는 장비 부품 회사, 우리나라 회사들 떴잖아요. 지금 뜬 건 기대감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기대감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면서 이익과 연결해서 주가가 뜰 게 남아 있습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한 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쪽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공정에 있는 웨이퍼를 만드는 데에도 수혜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6% 뜨니까 전공정 애들이 그냥 일제히 다 뜬 거잖아요. 이 흐름은 그동안에 계속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의심은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수급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춤주춤 하겠지만, 분명하게 지금부터 시장이 있다면, 위쪽으로 있다면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와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개별 종목 얘기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대형주니까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먼저 올라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더 좋았어요, 주가가 한동안. 12만 원, 12만 9천 원 같은 12만 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얘가 먼저 올라와서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얘는 못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후반 밑에 있었어요. 보세요. 이 지금 8월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8월의 주가 위치랑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보면 다르잖아요. 이게 HBM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터닝하면서 사이클링이 좋아지면요, SK 하이닉스가 더 먼저 움직이고 더 좋은 게 맞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만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더 삼성전자가 안전할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 반도체만 바라보면 SK 하이닉스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정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IT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아이폰 나오고 아이폰 15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아이폰 15가 좋아지면 디스플레이 쪽 좋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수차의 문제이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만 바라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쪽 업계에서 추천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먼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이게 수익률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 얘는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의 신고가예요. 지금 12만 9천 원까지 가서 12만 원이잖아요. 이거 신고가까지 트라이 할까요?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예요. 얘 96,800원이 신고가고 8만 5천 원, 뭐 이거 꼬리 뺀다 하더라도 8만 5천 원, 9만 원이 이 신고가잖아요. 7만 원인데 이거 갈 수 있을까?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느낌대로 거래를 하세요. 그 느낌대로. 서로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말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시지만, 근데 하이닉스 그만큼 가는 것만큼 삼성전자 뒤늦게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완성품 반도체를 할 때는 하이닉스로 반도체만 바라본다면은 뭐 지금 먼저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간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향 전공적 호응적 장비들이 훨씬 수익률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 판단시 꼭 확인해야 하는 거나 뭐 관련돼서 나오시는 뉴스 중에서 우리가 뭐 믿으면 안 되는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대체적으로 확인한 것 같지만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반도체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맨날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가격이 터닝하는 거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제가 아는 후배들도 반도체 섹터에, IT 섹터에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가 시지난주에 그날 우연찮게 두 명이 저한테 이사님 뭐 사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뭘 봐야 돼요? 이런 질문, 애널리스트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널리스트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니, 반도체 되지 않겠냐? 반도체에 뭐 해야 될지 니들이 좀 구해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반도체 이 저점 찍고 터닝하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명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다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걸 기다릴까 생각을 해보면 작년부터 너무 속았어. 작년에 올 초에 터닝한다 그러고 올 초에는 2분기부터 터닝한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또 하반기 터닝한다 그러네. 아직 터닝 못 했어요.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게 들어가 보면 월별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터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터닝하는 거를 디램 익스체인지 보면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그걸 터닝하는 거 보고 가면 주가는 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굉장히 뜨거웠 2차 전지 조정도 지금은 좀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2차 전지는 좀 약간 한풀 꺾인 걸까요? 저는 2차 전지는 연초에 올라갈 때 2차 전지 핵심 기업에서 뭐 저는 미리 팔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크게 수익내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저의 뷰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2차 전지들은 향후에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단식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2차 전지도 맨 처음에 셀이 올랐잖아요. 막 가까. 근데 지금 셀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들? 많이 빠져 있잖아요. LG에너솔루션의 주봉을 보면은 최고 치고 그냥 계속 이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1년 내내 뭐 삼성전자 때문에 기분 나빴듯이 이것도 계속 기분 나쁜 거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 SDI도 뭐 이거 뭐 정거 좀 돌파하지 않겠냐 뭐 에너지 자료들 나오지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무지 답답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이 먼저 움직였는데 얘들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 오른 거잖아요. 소재가. 그렇죠. 소재들 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소재는 뭐 더 잘 아시고 저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뜰 때는 반도체 다 박사들이고 바이오 뜰 때는 다 바이오 박사들이고 그래요. 2차 전지 떴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아세요. 아무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장비는 쫓아가다가 못 갔어요. 왜 그러냐? 셀 업체들은 공장을 어디 짓는데, 어디다 짓는데, 헝가리에 짓는데, 미국에 짓는데, 그랬잖아요. 공장을 져서 2025년도에, 2026년도에 뭘 하겠대, 이렇잖아요.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부 납품도 있지만 뭐 LG에너지 같은 테슬라의 납품이 있지만 짓는다는 미래의 좋은 전망 이걸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얘들이 쉬었던 거잖아요. 소재도 똑같은 거잖아요. 소재도 향후에 2026년, 2027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막 가동이 되면은 얘가 소재가 이만큼 필요해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올랐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이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주가를 먼저 반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은 뭔데?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는 조정을 보여요. 그랬다가 또 다시 전기차 침투율 높아지고 소재 더 많이 필요하대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움직여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2차 전지는 어차피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앞에 자율주행 붙여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대세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때 잡고 있으면은 계단이 옆으로 행보만 하면 모르겠는데 밑으로 이렇게 좀 기울잖아요. 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성장은 분명히 맞지만 얘네들은 어디쯤에서 내가 사야 되는 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코스닥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일봉이잖아요. 보통의 주식들은 최초에 이렇게 올라갔다 최초에 가기까지 빠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지금 한 중간쯤까지잖아요. 에코프라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대장이라서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어저께 이게 오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얘는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터닝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급등했다가 빠져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또 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사면 이 고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얘는 성장 섹터의 성장 산업이고 이익 성장이 있을 거니까 이런 주식을 떨어질 때 사야겠다. 그러면 떨어져 줍줍해야겠다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사는 방법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라는 게 좀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냥 성장이니까 들고 가요 그냥. 고생을 하지 마. 들고 가면은 성장을 계단식으로
저는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성장 섹터들은 대부분 다 이랬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저는 이걸 S커브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가정하고 얘를 관리하고 일부 팔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쭉 들고 가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너무 예민했잖아요. 사실은 2차 전지 섹터는. 그렇죠. 그래서 예민하게 우리 치열하게 뭐 싸우고 막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로봇은 뭐 레인보로 해야겠죠. 레인보로 얘도요. 얘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계단으로 이런 걸 계단으로 간다고 제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돌파했나요? 돌파했습니다. 역사 신고 가격이에요. 다시. 예, 예. 떴다가 갔다가 그리고 이게 전체 떴으면은 그다음 꽤 오랜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중으로 이런 식의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런데 최초의 상승을 할 때는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같이 갑니다. 2차 전지도 어중이 떠중이 다 같이 가요. 최초에 상승할 땐 그래요. 신기술이 특히 신기술이 나오면은 얘가 진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우리 반도체는 안 그래요. 반도체는 진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최초에 나온 로봇은 누가 진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대장은 알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애들이 누가 진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가요. 같이 가다 대장 얘가 요만큼 빠지는 동안 걔네는 어디까지 빠지느냐? 원위치합니다. 원위치를 해요. 그랬다가 진짜가 누구인지가 가려지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은 완전히 대박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못 따라가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예, 진짜가 아닌 애들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어차피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뭐가 더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기로 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진짜인 거를 좀 판단하려면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 매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 되나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이게 이렇게 난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실적으로 연결된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 차트예요. 저는 이제 차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딱 김 작가님도 아시려네. 올라갔다가 원위치 하는 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예, 진짜는 이렇게 원위치 안 합니다.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빠지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원위치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해 주느냐? ETF, 기관들이 검증해 줍니다. 기관의 애들이 다수의 기관 애들이 그걸 사갖고 있어야 돼요. 다수의 기관들. ETF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바라볼 때 그 종목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이건 뭐 삼성전자 했다는 거 빼더라도 이러한 기관들이 다 여기 갖고 있어요. 얘네가 뭐 손해보려고 들어가요? 주식을? 이렇게 검증하고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 보면은 한 운영사만 갖고 있던지 운영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탐방 다 가보고 검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들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도 잘못 알고 얘들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그거고,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런 게 차트나 이런 거 말고 남만 얘기한 거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진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건 핵심 기술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핵심 기술 항상 남들도 갖고 있는 기술을 같이 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 경제적 혜자라고 하잖아요. 핵심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의 크로스 체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벌써 9월이니까 10월 되면 또 기업들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이제는 좀 나아질까요? 우리나라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3월 동시만기보다 9월 동시만기를 되게 중요해요. 일단 3월, 6월, 9월, 12월 동시만기는 중요합니다. 1년에 4번뿐이 없는 선물없는 동시만기일이에요. 왜 동시만기일이 중요하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네이키드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자금이라는 거는 이 말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너무 이뻐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그냥 MSCI나 FTSE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연기금의 롱텀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주요 인덱스에서 전체 봤을 때 MSCI에 이머징이 있고 이머징의 포지션이 우리나라 이머징 포지션이 요만큼 있고 요만큼 중에 제가 조금 요즘에 바뀌어갖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한 10%도 안 되는 이머징 전체에서 이머징 굉장히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작은 뭐 한 8% 정도가 한국이에요. 걔네들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0에서 이머징이 10이에요. 10 안에서 8이야.
그럼 뭐예요? 도대체 얼마큼 되는 거예요? 100에서 10이 있고 10 안에서 8%뿐이 안 돼. 전체로 따지면 0.08%도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작업 비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체 사이즈에서 좀 줄이자. 우리 주식 중 줄이자. 그러면 그냥 줄어드는 거고 왕창 줄어드는 거고 좀 늘리자. 그럼 늘려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냥 인정하자고요.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시황이라는 게. 근데 그 패시브 자금도 네이키드로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금이 들어오면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뭘로 하느냐? 선물 옵션을 하겠죠. 선물 옵션으로 이만큼 포지션을 구축했으면 이만큼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얘를 합성 포지션을 구축하거든요. 이 합성 포지션으로 향후에 우리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느냐 아래쪽으로 바라보느냐를 가져가는 거죠, 얘네들이요. 이 위험 관리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전체 포지션에서 한국은 이 포지션을 계속 가지는 가는데 위험할 것 같아. 포지션 늘리지 마. 그러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는 아래쪽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위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해칭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면 시장에서는 전체로 이렇게 계속 막히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고. 이걸 풀어내느냐 아니면 위쪽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요번 만기 때는 12월의 포지션을 위로 가져갈 거냐 아래로 가져갈 거냐. 지금 현재 아래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래로 볼 거냐 아니면 위험 관리를 내가 전체에서 위험 관리 강도를 50% 했는데 요번에 좀 줄여서 30%로 좀 바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시만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패시브 자금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 혹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기업을 좋게 생각해서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기업 탐방을 오잖아요. 그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매니저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더니 한 번 오면 한 열흘 정도 있다 가요.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못 합니다. 그렇겠죠. 예. 진짜 10개 이내에요. 한 대여섯 개 합니다. 대여섯 개를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또 본국에 가서 회의를 하겠죠. 그렇게 어렵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분 5%에서 6% 이렇게 지분 5% 이상 사요. 그래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 롱텀 펀드, 연기금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지분 5% 이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거는 롱텀 자금이 그 기업을 검증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꽤 있긴 있어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종목인데 시가총액 2천원, 3천원 이거 뭐 5천원 이내에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리즘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종목 사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스닥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사네?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 좋게 보나 보다.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외국인 매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에는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그리고 동시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공교롭게 이 동시 만기가 실적 분기가 끝나는 3, 6, 9, 10위에 있어요. 분기가 끝나는 둘째 주 목요일에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곧바로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터닝 포인트도 동시만기에 일어나고 올랐다가 꺾일 때도 터닝 포인트도 동시만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동시만기 지나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만 해준다면 이번에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요.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망 가이던스를 계속 낮춰놨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애널리스트들이요. 이번 5월서부터 터닝하기 시작을 해서 아마 경기 선행지수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터닝하기 시작을 해서 올 3분기는 2분기에 비해서 터닝해서 2분기보다 QOQ로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아까 얘기하는 거 연결해서 얘기하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반도체가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적자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품 장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이 터닝을 하면 언제 터닝할 거냐? 이번 3분기에 터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KB인가 어디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꼭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숫자를 안 가져왔네요. 요번에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실적의 가이던스에 가장 포지션이 큰 게 거기 아니에요?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3분기는
2분기에 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만기하고 금리 동결하고 3분기에 기업 실적들이 터닝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걸 바라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는 기대해 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적자였거든요. 반도체 부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다 터닝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소비주도 있죠. 대중국 소비주들. 요번에 그 단체 여행 허가하고 나서 반짝 떴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떤 종목은 밀리고 어떤 종목은 지금 더 오르고 그럽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 한 번 더 오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국경절 남아 있잖아요. 얘 2주시잖아요. 9월. 우리 추석 6일시죠, 6일. 우리. 근데 얘네들 2주시잖아요. 그때 아마 또 한번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얘들은 지금 뭐 카지노든 뭐 아니면 면세점이든 지금 주가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주도에 있는 그거 뭐죠? 롯데 관광개발 그 호텔 이름 뭐죠? 보시면 얘는 딱 단체 관광 얘기하는 날 갭상승해서 그날 상한가 갔네?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꺾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얘네는 모멘텀이 더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국경제이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때는 기대였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얼마큼 받고 이익이 얼마큼 됐고 객실이 다 찾고 뭐 이런 게 지표가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실적도 이번 3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지난 동안에는 1년만 동안 계속 전망 가이던스를 계속 낮춰놨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그 낮춤대에서 기저효과에서 터닝하는 쪽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QOQ로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3분기 실적은 좀 섹터별로는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만약에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면은 야, 요번 3분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QOQ는 이만큼 좋아졌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중국 소비주로 해서 리오프닝 쪽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는? 지금은 리오프닝 얘기하지 않고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겠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긴급 경제장관 회의 뭐 이런 거 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 비자 발급 비용 면제 뭐 그리고 대중 뭐 항공 노선 증표 뭐 이런 거 어떻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3분기가 지금 보면 이제 9월 첫째 주 아닙니까? 8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7, 8, 9가 3분기 실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감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다른 섹터만 좀 점검 가볍게 해보면 요즘에 바이오 쪽 이제 좀 꿈틀 된다면서 누군가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바이오는 우리는 2015년도에 워낙에 이제 크게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진짜 근데 미국의 바이오는 꽤 올랐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꽤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못 올랐죠. 일단 바이오에서는요 셀트리온이 이제 뭐 당연히 먼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대표적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얘네가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펩트론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올라왔잖아요. 항상 주식을 볼 때요. 지금 뭐가 주도주인지, 뭐가 올라와 있는지, 왜 올라왔는지 이 정도는 그냥 어떤 종목인지 그냥 탁탁 알고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패턴하고 얘가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한미약품도 뭐 좀 올라오다가 좀 이제 또 다시 꺾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점 형성을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를 봐서는 저점 형성을 얘들이 한 것 같거든요. 과거의 바이오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전차 시대가 있었거든요. 전차시대의 과거의 전기전자는 뭐였냐면 고정 디램 반도체와 가정과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의 전차는 아니죠. 지금은 AI 반도체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차는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이 바이오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바이오도 똑같이 과거에는 가장 각광받으면서 가장 많이 떴던 게 뭡니까? 항암제, 면역 항암제. 막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장 많이 뜬 거는 일단은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뜬 건 바이오 쪽 말고 전체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봤을 때 AI 헬스케어. 얘가 제일 많이 떴습니다. 일단 AI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떴고요. 그 다음은 뭐가 떴냐면은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뭐 종목 여러분 다 아시죠? 종목 그런 개별 종목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이 떴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단 진짜 제약바이오에서는 뭐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냐? 살 빠지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 예. 유로피안 스탁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시가총액 1위 됐어요. 그거하고 당뇨병 그리고 치매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전에는 항암제 얘기 막 했었는데 주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항암제 시장 되게 크지만 예, 예, 딴 예.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예, 예. 있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은 했지만 뭔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실제로는 언제 움직이느냐? 금리 인하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하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도 있는 인터넷 섹터는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가 좋다고 아.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 아마 주가도 그럴걸요? 주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네이버 그냥 쭉 빠졌다가 반동 줬다가 내렸다가 반동 줬다가. 요번에 반동 준 건 뭐 AI 그 얘기하면서 네. 생성형 AI 얘기하다가 뭐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빠진 거는 실제로 생성형 AI 해보니까 오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AI자 들어간 거, AI 헬스케어, 자율주행, 뭐 AI자 들어가는 거는요,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는 그냥 어느 날 돈 퍼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얘는 보시면 네이버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카카오가 볼까요? 다르죠?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카카오는 사업 다 악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제가 인색한 편입니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업 다 악화해가지고 우리 그 외환위기 맞고 막 이랬을 때 막 해처모욕 가가지고 다시 막 분사했던 회사를 다시 또 다 뭐 지주회사로 뭉치고 그랬다 또 나중에 분사 기업의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카카오는 너무 지금 카카오가 하지 않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거기서 부문으로 아예 딱 나눠서 하든지 물론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돈벌이가 되고 어떻든 사업의 영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몰려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플은 뭘로 돈 벌죠? 스마트폰이랑 네, 스마트폰 만들어진 네. iOS. 네, 그걸로 돈 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나중에 안 되면 애플은 뭘로 벌까요? 애플카로 벌겠죠. 애플카, 자율주행카. 그다음에 웨어러블 IT 기기를 만들겠죠. 네. 그렇죠. 테슬라는 돈을 뭘로 봅니까? 테슬라는 뭐 전기차고 전기차의 자율주행. 끝나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끝나면 전기차 충전. 우주항공. 우주항공.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는 뭐예요? 카카오는 주 핵심을 해서 뭘로 해서 돈 말이에요? 광고? 그 다음이 좀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아요. 사실 저한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기업이 주가를 볼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주력으로 얘는 뭘로 뭐 하는 회사야. 이걸로 성공해서 그 돈 번 돈으로 뭘로 할 거야. 뭘 성공할 네. 거야.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하는 게 이제 AI 클라우드하고 AI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생성형 AI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신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상업화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AI에 지금은 상업화돼서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드웨어가 안 될 거면 소프트웨어를 성공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계열회사 정리 좀 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좀 단순화시키고 주력 사업에 주력하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카카오는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는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럼 카카오 주봉 준비가 너무 심각하네요. 카카오는 그렇게 보면서 네이버는 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느냐. 네이버는요, 수평으로 계열사를 만들지 않고 수직 계열로 만들어 놨어요. 그 얘네들은 걔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수직 계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들도 벌리긴 벌려요. 금융한다 그러면서 미래에셋하고 뭐 같이 주식 맞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딱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함께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명확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는 다시
미국이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점 형성 저는 했다고 보고 이제 터닝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 타이밍은 지금 김 작가님 질문 주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은 그때 가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나는 이걸 못 팔아 갖고 있다 분들은 지금 파는 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그때 준비해서 미리 사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확인하고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게임 섹터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대급 매출이라고 하고 하지만 주가는 뭐 계속 하지만 지수 오른 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수로 따져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그런데 현대차 기아의 이번에 실적도 최고였잖아요. 네. 최고였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이 피크아웃 아니냐 실적이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자꾸 는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재고가 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재무제표상에 재고라고 하면 그 재고 금액으로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의 가격이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런 급이 많다는 거예요. 재고 수량은 작아도 가격이 높아서 재고 금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큰 걱정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근데 현대차는 작년 대비 22%, 기아차는 작년 대비 15% 지금 재고가 증가되고 있대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걸 못 판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재고가 쌓인다. 이러면 이제 반도체 꼴 나는 거잖아요. 그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대차 기아는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 사이클이 좀 터닝하는 게 확실하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좀 나타난다. 그렇다면 터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내년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파월 의장이 실패했던 물가에 대한 판단을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냐? 미국인들의 소비가 막강해요. 그 소비 때문에 뭐 레저, 음식, 접대 이런 소비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도 받쳐줬고 반면에 소비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주거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소비가 좋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주머니에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들은 어디서 나왔냐? 팬데믹 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뿌려진 돈이 시중의 돈이 개인들한테 다 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08년도에 리만 사태 났을 때 미국 글로벌 금융이 나타났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3조 달러가 풀었거든요. 그때. 근데 물가 안 올랐어요. 왜요? 그 돈은 소비자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 돈은 금융권 안에 있었습니다. 금융권 안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심리를 자극했고 소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맨날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소비 줄지 않는다. 임금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썼어요.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동안 연장해서 또 갚아야 됩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다 갚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팬데믹 때 소상공인한테 빌려줬던 거 있죠. 그거 이제 갚아야 됩니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 줄겠죠. 그럼 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비가 줄고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소비 성향 자체가 떨어지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 요번에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안 사게 되겠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피크아웃 아니냐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들 주가보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현대 오토예요, 보세요. 역사도 신고가 났잖아요. 이건 이제 큰 주식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냥 작은 주식들도 이런 주식도 많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미래차, 자율주행차, 그 미래차 있잖아요. 전장 있잖아요. 전장에 들어가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과거의 내연기관차에 자꾸 머물러 있어서 그 계산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을 자꾸 바라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기아도 미래차, 전기차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비중이 전체 뭐 매출에서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요. 훨씬 작죠.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뭐 얘네들은 다 지금 주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의 완성차 메이커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 도로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있어요?
택시 빼놓고 뭐가 있어요? 택시 말고 자가용으로 전기차,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자가용 탄 사람도 있나? 모르겠네요. 뭐 테슬라 제일 많긴 하죠. 근데 테슬라 가격도 낮춘대잖아요. 지금 테슬라 요번에 나온 거 3? 그 4,700만 원이면서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애널리스트 한 분은 이거 너무 바보 같다. 현대차, 기아차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보고서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걱정하는 거다. 얘들 실적 계속 늘어난다. 미래차 계속 만들어지고 실적 좋아진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선과 건설 섹터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수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줘야 될 건 뭐여야 되냐면은 실적 보여줘야 돼, 실적. 이거 사실 조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이거 한국조선해요. 이거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옛날 현대중공업인가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13만 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뭐 이거 더블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더블 나온 거죠. 이 시기에. 근데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려면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수주는 엄청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익은 아니야. 또는 수주 받아놓은 거 배는 인도했는데 대금은 못 받아. 그래서 손망실 처리해. 뭐 대순충당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익이 흑자가 나고 막 이익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면 예전처럼 이런 게 좀 있겠는데 일단은 그걸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까지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얘네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좋아하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오일머니들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얘하고 기계하고 항상 같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비하고 그리고 건설기계 중에 일부하고 플랜트 기계들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은요.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이나 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러시아 재건 사업은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겠죠. 근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쟁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재건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 모멘텀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기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뭐 얘네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요. 얘네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저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두산 파켓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재건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전동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특징적인 게 좀 차이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오르던 반도체가 오르던 이런 바이오가 오르던 성장 섹터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춤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시적으로 베이스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인프라 정책, 미국 지금 인프라 정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하고 성장률 이런 데 굉장히 기여가 크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 하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임 선거 나온다면서요. 그 연세에 또 나오신다잖아요.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재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인프라의 부양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모멘텀으로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9월이랑 12월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월에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은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두 개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준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는 그러면은 당장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아이폰 15. 그래서 애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애플은 사실 꽤 올라왔어요. 그럼 애플은 역사적 신고가 냈다고 얼마 전에 한번 막 그렇게 크게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렇다 8월이 막 빠진 거예요. 8월 조정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8월에 12%까지 빠졌었어요. 그렇다 반등이 줘서 마이너스 4% 끝났거든요. 그 반등이 보시면은 꽤 셌습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3주 빠지고 2주 반등 셌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 가격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15 잘 되면 어떨까요? 넘어섭니다, 이거. 얘 넘어서면 미국
어떻게 돼요? 시지수가? 더 오르겠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에 우리 HBM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렇게 좋다고 난리 치는데 엔비디아가 왜 빠져요? 주식은 어떻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무조건 좋다고 계속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와중에도 평가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 지금 얘가 485달러인데 요번에 나온 월가 IB들에서 나오는 그 목표 주가가 600달러에서 780달러도 있어요. 한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요. 뭐 인텔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10%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잖아요. 네.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잘 보세요. 한참 아래 있잖아요. 아까 그거랑 다르죠.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반도체가 터닝하기 시작하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애플하고 얘네들하고 비았을 때는 한번 이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IT들이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냐. 그래서 애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소문없는 동시만기. 그건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소문없는 동시만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우리 지금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매크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지 않습니까? 9월 20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애플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동시만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포지션을 어떻게 설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FOMC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상으로 전망은 80% 이상, 90% 가까이 동결을 예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동결했으면 좋겠고 해야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요 세 가지만 괜찮으면 추적진하고 시장은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세 가지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11월인가 12월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돼도 이사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저는 11월에 인상하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하는 거는 다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CPI나 PC가 3.0에서 3.3으로 올랐잖아요. 요번에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번 게 이제 8월인가요? 8월 건가요? 다음번에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역기저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쭉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을 줬거든요. 반등을 줄 때도 동결했는데 나중에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꺾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 꺾였는데 금리 인상해? 뭐야 이거 그러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님 이런 마음이고요. 11월에는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처럼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사님과는 또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이제 전망하는 시간 올해 이제 12월에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병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